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내가 좋아하는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이 있는 거. 그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 말을 좋아해. 임 작가도 좋아하잖아. 그게 맞는 것 같다고 그치?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잖아. 네. 그치? 근데 사실 그 반대가 자유에 해당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임 작가님? 네. 안녕? 네. 시작하기 앞서 작가님 옷을 굉장히 멋있는 옷을 입고. 그치. 이거 우리 프레젠트 네. 티셔츠가 나왔습니다. 저도 입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요 버전이 두 개잖아. 여기 맞아요. 앞에 요게 있는 게 있고 흰색 앞에 요게 버전. 있는 게 있고 색깔도 네이비색 버전. 네이비하고 화이트. 맞습니다. 여러분 이쁘죠? 제가 제작했습니다. 제가 우리 디자인했어요. 임 작가가 제작한 우리 프레젠트 티셔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콘서트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음. 오늘은 저도 이제 집에서 혼자서 하는 게 많다 보니까 뭐부터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이거다. 이거 이제 작가님한테 여쭤봐야겠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우선순위? 네,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일도 해야 돼. AI도 따라잡아야 돼. 맞아. 나 스스로 공부도 해야 돼. 맞아.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야. 집안일도 해야 되지. 이렇게 쫓기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좀 궁금해지는 게 작가님도 이런 시기가 있으실까?가 궁금해지는. 그런 시기가? 네. 나도 그래 살지. 진짜요? 그래. 지금도? 지금도 그래 살지. 현재 진행형? 똑같아. 사람은 누구나 하나의 존재로 규정되지 않거든.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항상 그 시간과 공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거든. 그 어떤 롤을 그 상황과 시간에 맞게끔 잘 수행하는 게 지혜로운 삶인 거야. 그 예를 들어서 나 병원에 있으면 진료하는 원장이 되기도 하고, 네. 친구 병원에 있으면 진료받는 환자가 되잖아. 그치? 네. 그치? 택시 타면 승객이 되고, 뭐 이렇게 음식점 가면 손님이 되고, 뭐 그런 거잖아.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나는 학생이 돼. 주말에는 나 공부하는 거 좋아하니까 요즘 AI 공부도 많이 하고, 내가 좋아하는 뭐 마음 공부도 계속 하고, 최근에 또 우리 콘서트 이런 준비도 해야 되니까, 내가 이번에 말에 대한 그런 책을 썼잖아. 네. 그 관련된 또 자료도 한번 찾아보고, 공부한 역할도 하고, 뭐 의사가 되기도 하고, 학생이 되기도 하고, 환자가 되기도 하고, 승객이 되기도 하고, 손님이 되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역할을 할 뿐이지, 하나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 역할을 계속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에까지 집착할 필요는 없어. 그냥 바꿔가면서 살면 돼. 그런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AI 공부도 하시는군요. 그렇지. AI 공부를 공부 합니다. 하신다고 하니까 떠오른 건데 얼마 전에 그 언어 유형 테스트 맞아. 만드셨잖아요. 그거 내가 작가님이. 만들었어. 너무 재밌더라고. 재밌던데요?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코딩을 해야 되잖아. 네네. 그럼 코딩을 요즘 AI가 다 해주니까 나는 명령어만 넣고 내 아이디어 넣고 내가 쓰는 문구만 넣어주니까 그냥 탁탁탁 분류해서 보여주는 거야. 너무 신기한 거지. 네. 역시 AI 시대에는 AI를 활용해야 돼. 내가 또 하면서 느낀 게 우리 인간은 절대로 AI를 넘어설 수는 없구나. 대신에 AI를 안 쓰는 나의 경쟁자보다는 내가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경쟁자한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AI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작가님이 생각하는 지금 우선순위는 뭔가요? AI? 우선순위? 그건 좀 다른 문제긴 해. 우선순위라는 게 한번 생각해봐. 내가 우선순위를 뭘로 둘까라는 것은 내 삶의 어떤 가치관이잖아. 네. 내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뭐가 있을까? 임 작가는 뭐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1번. 지금 저는 사실 AI인 것 같아요. AI? 저한테는. 네. AI 공부하는 거. 그 AI로 뭔가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제 삶을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걸 세팅하는 게 지금 우선순위. 그게 표면적인 우선순위라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적 우선순위가 그거고, 그걸 통해서 뭘 얻고자 해. 그걸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 네. 그게 밑바탕에 알미라는 말이 있는데, 네. 내가 뭔가를 해. 뭔가를 하고 이걸 좋아해. 네. 이게 우선순위 1번이야. 근데 그걸 해서 내가 뭘 원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더 밑에 있는 우선순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임 작가가 AI를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컨텐츠라든지 뭔가 있어?
아니면 뭔가 이렇게 성장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어떤 성취감을 얻고, 그걸 통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뭐 부를 얻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명예나 명성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컨텐츠를 얻고 싶어 하고, 이걸 얻음으로써 얻고자 하는 게 어떤 부와 명예고, 그걸 통해서 얻고 싶어 하는 게 결국에는 행복인 거야. 그 모든 우선순위의 밑바탕에는 행복해지려고 그걸 하는 거야. 결국에 AI 공부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부를 쌓고, 부를 쌓아서 명예를 얻고, 명예를 얻어서 행복해지는 거. 그래서 나는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의 1번은 행복이야. 내 삶의 모든 의미와 가치는 행복. 더 하나가 더 있으면 자유. 그래서 자유로운 행복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나는 어디서든 말할 수 있어.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하나는 행복이고 하나는 자유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행복하냐면 행복하지 않아. 그치? 김 작가 행복해? 요즘은 좀 행복한 시간이 그치? 그래도 조금은 많다. 되게 아이러니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왜 그런지 잘 살펴보면 행복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야. 행복은 저기에 있는 거야. 행복은 저기에 있기 때문에 노력해야지만이 갈 수가 있잖아. 네. 그게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행복해야지만이 나중도 행복할 수가 있어. 내가 살면서 알게 된 행복의 가장 큰 진리는 뭐냐면, 행복은 저 멀리 없어. 지금 행복해야지만이 나중도 행복할 수 있어. 그런데 나중 행복을 위해서 지금 불행하잖아. 지금 불행하면 나중도 불행한 거야. 그래서 무조건 지금 행복해야지만이 나중도 행복해진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행복이지만은 나의 어떤 생활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지금 행복함을 아는 거야. 나의 어떤 생활의 습관 중에 하나인데, 나도 지금 행복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지금도 행복하고 조금 전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함을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하고 있구나라고 알면 우선순위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행복하면 나중도 행복해지고 있구나. 그걸 알기 때문이야. 그게 행복의 본질이고, 하나는 자유라 했잖아. 자유. 네. 자유가 뭘까요, 작가? 자유로움. 자유. 저는 자유는 뭔가 이 제한된 것 안에서의 자유라고 생각해요. 제한된 것 안에서의 자유. 예를 네. 들면? 어쨌든 법적인 걸 어겨서는 안 되고.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최소한의 지켜야 되는 것들 안에서의 자유. 그렇지.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가 있거든. 그것도 하나의 자유가 맞아. 그러니까 뭔가 자유를 내가 누리고자 할 때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게 법적인 테두리잖아.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걸 계율이라 그러는데, 불교에 5대 계율이 있어. 때리고, 훔치고, 욕하고, 만지고, 그리고 술 먹고 갠세 부리고. 전문 용어가 나왔네요.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말인데. 근데 그 5가지 계율이 이걸 어기게 되면 남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의 자유를 누리는 거 너무 좋은 이야기긴 해. 근데 내가 가끔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자유를 가장 좋아하냐 이러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유가 뭐냐면 경제적 자유야. 그쵸. 그걸 가장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원하는 자유가 경제적 자유. 그 경제적 자유를 한번 표현해 보라 그러면 어떻게 말하냐면, 작가님, 경제적 자유는 일정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내가 좋아하는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이 있는 거. 그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야. 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 말을 좋아해. 임 작가도 좋아하잖아. 그게 맞는 것 같다고 그치?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잖아. 네. 그치? 근데 사실 그 반대가 자유에 해당되는 거야. 반대가요? 그러니까 봐. 내가 좋아하는 시간, 네. 내가 좋아하는 공간, 내가 좋아하는 인간, 내가 좋아하는 삼간이잖아. 그게 네. 인간, 공간, 시간. 내가 좋아하는 그 삼간에 대한 집착이야.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무조건 좋아야 된다는 그 집착. 네.
그거는 자유가 아니야. 자유는 뭐냐면 그 집착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인 거야. 내가 좋아하는 자유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든 그 사람과 같이 있어도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불편한 감정이 생기지 않는 거야.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네. 그 사람 때문에 내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거야. 아. 내가 어떤 시간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전쟁통에 있다 하더라도 그 전쟁이라는 그 시간이 나에게 불편함과 괴로움을 주지 않는 것. 내가 싫어하는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싫어하는 공간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지 않는 것. 이게 자유로움이거든. 그렇네요. 그렇지. 그게 어떻게 보면 늘 좋은 것만 바라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그게 진정한 자유로움이야. 그 진정한 자유로움이 있으려면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돼. 우리는 내 삶의 주인으로 잘 안 살잖아. 왜냐? 강 작가가 임 작가한테 칭찬을 했어. 칭찬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죠. 좋지. 네. 누군가 임 작가한테 비난을 했어. 너무 기분이 나쁘죠. 나쁘지. 네. 그렇지. 그럼 봐. 남에 의해서 네. 임 작가는 기분이 좋았다가 나빠졌다 하는 거야. 네. 그치. 그럼 임 작가의 감정의 주인은 누구야? 다른 사람들. 그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 그거는 내 감정의 키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야. 아, 저 오늘 하루 종일 그러고 있었는데. 그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간 때문에 내가 흔들린다면 나의 어떤 감정의 키를 시간한테 넘겨준 거고 아니면 공간한테 넘겨준 거야. 그런 시간과 공간과 인간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로움이야.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추구하는 내 삶의 의미와 같이 자유로운 행복. 그렇게 난 살고 있고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1번. 방금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약간 깨달음이 빡 온 느낌. 충격. 그런 거지. 그러면은 제가 다음에 묻고 싶었던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진짜 중요한데 놓치고 있는 게 뭘까? 였는데 그거겠네요. 그치. 자유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 그렇지. 자유를 집착과 착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유가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라 생각하잖아. 네. 좋은 게 있어야지만이 자유를 생각해. 늘 좋은 시간, 좋은 장소, 좋은 사람과의 나의 어떤 세상. 근데 그거는 좋은 거에 대한 집착밖에 안 돼. 근데 우리가 좋은 게 있으려면 반드시 나쁜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좋은 거를 계속 집착하다 보면 반드시 나쁜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 우리가 즐거움만 계속 추구하다 보면 괴로움이 없을 것 같지. 그렇지 않아. 괴로움이 있어야지만이 즐거움이 있는 거야. 불행이 있어야지만이 행복이 있는 거야. 손등이 있어야지만이 손바닥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늘 손바닥만을 원하는 거야. 그 마치 마약을 하는데 마약을 하니까 기분이 쫙 올라왔어. 그러면 도파민이 쫙 올라왔다가 이제 떨어지잖아. 네. 떨어지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잖아. 도파민이 주는 상승의 즐거움만큼이나 떨어질 때 하강의 괴로움이 있고 그리고 도파민이 올라왔다가 기절한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금단 증상도 생기거든. 그거는 하나의 즐거움에 하나의 괴로움 플러스 금단이라는 두 개의 괴로움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반드시 즐거움은 괴로움을 안고 오는 거야. 그걸 알게 되면 늘 좋은 거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거야. 늘 좋은 거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것을 뭐라 그런다? 자유라고 하는 거야. 그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가는 게 요즘 사람들한테 참 필요한 것 같아. 또 다른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본질적인 거를 캐치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삶의 본질이라는 것은 어떤 거와 연관되냐면 왜 살지? 하고 연관이 돼. 내가 왜 살지? 인간의 삶이 뭘까? 삶의 본질이 뭘까? 내 인생의 어떤 이유는 뭘까? 이런 거거든. 근데 사실 그게 의미 없는 질문인 거야. 왜냐면 우리가 사는 이유는 없거든. 그게 아이러니잖아. 네. 내가 삶의 우선순위가 자유고 행복이라 그랬는데 네. 그것과 반대로 삶의 이유는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네.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목표, 살아가는 목적은 없어. 존재가 사유를 우선한단 말이었어. 우리는 사실 왜 사냐면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거야.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살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야.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어. 그건 마치 지구는 왜 도나요? 똑같은 거야. 지구는 돌게 태어난 거야. 태어나자마자 지구가 돌기 때문에 우리는 돌고 있는 지구에 살고 있는 거야. 그 마치 하루살이가 왜 사나요? 똑같은 거야. 하루살이 하루밖에 못 살잖아. 왜 살까?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야. 그쵸. 인간도 태어났으니까 100년 동안 사는 거야. 대신에 나는 그냥 사는 것보다는 그냥이라는 의미와 가치 대신에 나는 자유롭고 행복이라는 의미와 가치를 내 스스로 부여한 것뿐이야. 그래서 삶의 본질은 없어. 삶의 이유는 없어. 그런데 각각의 삶에 부여하는 가치는 스스로가 부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임 작가가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는 다 다른 거야. 내가 그냥 부여하는 것뿐이야. 제 삶의 어떤 의미와 가치는 자유와 행복이라고 해서 그게 정답도 아니고 그게 삶의 본질도 아니야. 결국 삶의 본질은 뭐다? 없어. 그냥 살면 돼. 그냥 살면 되는데 그냥 사는 삶에 내가 나 스스로 부여하는 가치가 있을 뿐이야. 그러면 삶을 사는 이유가 자유와 행복인 게 아니고 내 삶의 가치가 자유와 행복인 그치. 거네요. 삶의 본질은 없어. 아까 말했듯이 삶의 본질, 사는 이유, 사는 목적은 없어. 그런데 이 Y는 없는데 내가 Y 대신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How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담는 것뿐이야. 나는 그냥 어떻게 좀 자유롭게, 어떻게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런데 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그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우리는 그냥 태어났기 때문이야. 저는 아직도 본질에 대한 욕심이 나와가지고 그래 계속 찾아보면 돼요. 내가 가치를 자유와 행복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그 자유와 행복이라는 것도 제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자유라는 게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원하는 시간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가치의 본질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 능력은 또 다른 문제지 않을까요? 그렇지. 내 삶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면서 사는지는 내 무의식 깊은 곳에 담아놓은 가치일 때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내가 왜 사는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나는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방식을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에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행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어떤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내 삶에 담아둔, 더 정확히는 내 무의식에 담아둔 그 의미와 가치의 습관이라는 게 있거든. 그 가치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 어떤 의미와 가치의 습관대로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 말이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일상에서 어떤 언어를 쓰고, 내가 무심코 뱉은 말이 어떤 말이고, 내가 자주 쓰는 문장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게 되면 내가 이런 말 쓰고 있네? 내가 이런 단어를 쓰네? 이런 문장을 쓰게 되네? 라는 알아차림이 생긴단 말이야. 그 말이라는 게 무의식에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올라온 말이란 말이야. 그 말들을 잘 살펴보면 그 나의 마음 밑바탕에 깔려있는 내가 나도 모르게 우선순위를 정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단어가 뭐 삼감이라든지 뭐 계절소충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감사라든지 만족 이런 말들을 내가 많이 쓰거든. 왜냐면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자유와 행복이라 그래.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의 의미와 가치가 뭔 줄 알아? 욕망이야.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출세도 그렇고 인기도 그렇고 다 모든 것들이 욕망이잖아. 그 욕망의 가치가 딱 담겨져 있어. 그리고 하나 더 담겨져 있는 건 줄 알아? 결핍감이야. 우리는 뭘 욕망한다는 것은 욕망의 전제가 뭐지? 없다는 거지, 그치? 우리는 난 늘 없음을 무의식 속에 깔고 있는 거야. 내가 없기 때문에 늘 불평하고, 내가 없기 때문에 현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내가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결핍과 욕망의 어떤 가치를 내 마음 기지에 딱 깔아놓으면 그런 삼불의 말을 많이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이 그런 가치를, 그런 의미를 자신의 무의식에 삶의 우선순위로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 말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있으면 타인의 말에 대한 알아차림도 생기게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은 이런 언어의 씨앗을 마음에 많이 뿌려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뭔가를 할 때 뭔가 여기가 조금 더 끌리는데 약간 이런 것들이 저의 가치를 담고 있어서 그런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할 때 생각이 선택하는 게 있고 마음이 선택하는 게 있어. 근데 우리는 대부분 생각의 선택을 따라가. 왜?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욕망을 따라가는 거거든. 우리 에고의 욕망을 따라가는 건데 그 욕망을 따라가기 위해서 A라는 선택을 했는데 선택을 할 때도 사실 마음은 원치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거는 뭔가 선택을 했는데 찜찜해. 찜찜하다는 것은 마음은 원치 않다는 거야. 생각은 원하지만, 에고는 원하지만 마음이 원치 않는 선택을 했을 때 대부분 실패를 하게 돼. 왜? 세상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펼쳐지기 때문에. 내 마음이 원치 않는 것을 했을 때 그 마음이 찜찜함이 있거나 혹은 임 작가가 어떤 걸 했을 때 내 언어를 살펴보면 돼. 너무 잘 될 것 같아. 이거 딱이야. 이런 말들 너무 감사해. 또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그러면 일이 잘 풀려가면 즐거운 마음이 생기고 행복한 마음이 생기고 감사와 만족의 언어를 쓰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하는 과정에서 뭔가 불평이 생기고 좀 안 될 안 될 것 같은데 불만이 생기고 어떡하지? 미래에 대한 불안도 생기잖아. 그거는 마음은 알고 있는 거야.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의 언어를 나도 모르게라는 말이 무의식적으로란 말이거든. 그거는 마음의 소리라는 거야. 그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내 말을 살펴보면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지.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그런 케이스들을 모아보면 저도 저만의 뭔가 가치가 나오겠네요. 그렇지. 작가님의 가치가 자유와 행복인 것처럼. 그렇지. 내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내가 잘 들어야 돼. 귀는 남의 소리를 듣기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내 목소리를 남의 귀에 넣으려고 하지 내 목소리를 나한테 들려주지 않아. 왜냐? 나는 내 목소리, 내가 쓰는 말, 언어, 문장을 듣지 않기 때문이야. 나는 지금 이 순간도 임 작가랑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언어와 어떤 문장을 내가 이야기하는지 계속 알아차리면서 이야기한단 말이야. 네네. 그러다 보면 내가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들을 내가 이런 말을 쓰고 있구나. 조금 바꿔볼까? 컨트롤도 할 수 있고 컨트롤이 있으려면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고 알아차림이 있으려면 내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과정이 내가 하는 말 속에서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언어 명상이라고 하는 거야. 내 말을 나 스스로 듣는 과정. 그래서 명상이라는 게 일상이 되다 보면 대화 속에서도 명상을 할 수가 있어. 이런 대화 명상, 언어 명상 이런 것들이 내 말을 내가 듣는 과정을 말하는 거야.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머릿속으로. 내 말을 내가 들으면서 작가님께 얘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져가지고. 쉬운 네. 방법이 있는데 네. 두 명의 나로 사는 거야. 말하는 나가 있고 네. 나를 바라보는 나가 뒤에 있음을 알면 그 두 명의 나로 동시에 살게 되면 좀 쉬워져. 하다 보면 알게 돼. 두 명의 나로 사는 연습을 열심히 해야겠다. 해보십시오. 네. 작가님이 그냥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뭐 이걸 해야겠다, 해야지 다짐하지 말고 그냥 해라. 그러면 그냥 한다는 거는 사실 우선순위가 크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될까요? 전혀 다른 이야기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다 넘어졌어. 네. 난 어떻게 할까? 일어서야죠. 나는 길 가다 넘어지면 넘어졌네. 그리고 다친 데 없나 살펴보고 네. 일어나서 그냥 가. 네. 내가 방금 말했어. 그냥 간다 그랬잖아. 네네. 그치. 대부분 사람들은 어떠냐면 넘어지잖아. 아이고 아야. 또 넘어졌는데. 네. 불평하고. 아니 왜 이걸 못 봤지? 불만을 가지고. 나는 왜 항상 이렇게 잘 넘어질까?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불안해하는 거야. 그러면서 일어나질 않아. 그게 차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음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넘어진 상태에서 산불하면서 앞으로 안 넘어져야지 결심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나는 결심하지 않고 이미
그냥 가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가버렸어. 그러면 결심이라는 생각에 붙들려지지 않게 돼.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알람이 따랑 울렸어. 일어나야지 결심하잖아. 100번 결심해.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나. 그렇지. 안 일어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야. 왜? 결심이라는 생각에 붙들렸기 때문이야. 그냥은 뭐냐면 그 붙들린 생각을 넘어서는 거야. 그냥 일어나면 이미 결심한 단계, 생각이 붙들린 단계, 침대에 누워있는 단계를 넘어섰잖아. 그러니까 다른 단계에 넘어선 거야.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야. 결심이라는 것은 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고, 그냥이라는 것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선 다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야. 그 우선순위와 그냥의 그 단계가 아예 다른 단계다. 그렇지. 이미 3단계가 아니라 2단계로 올라서 버린 거지. 그렇지. 우선순위라는 게 1, 2, 3, 4, 5가 있잖아? 그러면 결심하는 건 5단계에 있는 거라면 네. 그냥은 이미 4단계로 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개념이 달라져. 그냥 했다라는 것은 이미 네. 프로가 된 거야.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되게 되면 이미 단계가 넘어서는 거거든. 네. 그 단계가 넘어서는 게 그냥이야. 그래서 모든 프로들은 그냥 해. 김연아도 그냥 하고, 내가 아는 골프 프로들도 그냥 골프 치고, 나도 책 쓸 때 그냥 쓰잖아. 지금 인터뷰도 그냥 하잖아. 인터뷰 해야지 다짐하고, 네. 유튜브 만들어야지 다짐하고, 그런 결심한 단계가 아니잖아. 그냥 했다는 것은 이미 유튜브를 만드는 단계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냥이라는 것은 이미 허들을 넘어섰다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면 저 이제 보통은 이렇게 배우니까 회사 가면 우선순위를 정해라. 우선순위대로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이제 삶을 살 때 이제 오늘은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야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의 단계의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쭈르륵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쉽게 말해서 오늘 우선순위가 5가지 일이 있어. 네. 5, 4, 3, 2, 1이 있어. 네. 그치? 그러면 오늘 5부터 하고, 그다음에 4하고, 3하고, 2하고 1 해야지잖아. 네. 그게 결심 단계잖아. 네네네. 그냥 한 사람은 이미 4단계 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차이야. 그러니까 5, 4, 3, 2, 1 해야지 하고 결심한 사람은 네. 6단계에 있는 거잖아. 왜? 아직 5를 안 했으니까. 네네네. 그냥 한 사람은 이미 5단계 올라와 있다니까.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결심한 사람들은 밑단계에 있는 거고, 그냥 한 사람들은 결심 윗단계에 있는 거야.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그냥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진짜. 원래 나이키 옛날에 네. 모토가 뭐였는 줄 알아? Just do it. 그치. 네. 거기에 뭐가 들어가? Just. 그렇지. 왜냐? 나이키는 프로들만 표방하는 그런 브랜드였거든. 그래서 일반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가 되려면 그냥 해라 이런 말이야. 그래서 그냥은 프로의 단어야. 옛날에 김연아 선수 보고 인터뷰했잖아. 뭐 트리플 뭐 그 악셀인가 할 때 어떤 기분으로 하냐 했어. 뭐라 그랬어? 그냥 하는 거죠. 그런 거야. 훈련이 힘든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하는 거죠. 다 그래. 프로들은 그냥 해.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술을 진짜 잘 드셨거든. 네. 우리 아버지 술 프로였거든. 네. 우리 아버지는 술을 어떻게 먹은 줄 알아? 그냥 먹었어, 그냥. 이미 먹고 있어. 술을 먹어야지 결심도 하지 않고, 술을 먹어야지 다짐도 하지 않아. 이미 프로들은 이미 먹고 있어. 그게 그냥 힘이야. 알겠습니다. 그냥 사세요. 그리고 그냥 두 사세요. 명의 나로 사는 거. 그렇지. 네. 그래서 나는 전에 그런 말 했잖아. 나는 그제가 산다. 네. 그냥 재밌고 가볍게 산다. 왜? 그냥 살지 결심하면 살지 않는다. 재밌게 살지 열심히 살지 않는다. 가볍게 살지 생각에 붙들려서 결심에 붙들려 살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냥 사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저는 적당한 성공도 이뤘고 현재 직장도 만족합니다. 와이프와 아이와 보내는 제 인생도 큰 불행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하게 뭔가 불안하고 내가 행복한가 의구심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서울이 어디에 있나요? 그가 답했습니다. 서울이요? 서울은 여기 있죠. 행복은 어디 있나요? 행복이요? 그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행복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서울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보다 좋은 서울을 보기에 서울을 보지 못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환경이 서울입니다. 그 좋은 조건이 서울에 붙어야 만족합니다. 좋은 서울이라는 렌즈를 끼고 좋은 서울에 살아야 해라는 욕망을 일으키고 꼭 살고 말 거야 라는 집착이 생기며 그 집착 속에서 서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서울에 있음에 서울 자체는 나에게 선물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나도 세상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20살의 간절함과 노력, 그 충실한 시간 속에서 지금의 서울이라는 선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미 나는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의 조건을 달면 불행해지지만 서울이라는 선물을 받으면 행복합니다. 서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입니다.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발 밑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으면서 서울을 찾지 마세요. 선생님은 행복입니다. 행복이가 욕망의 안경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강 작가님. 네. 작가님, 그 되게 축하드릴 맞아. 일이 있잖아요. 책이 나왔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책을 한 권 썼어요. 네. 말은 운명을 데려온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소리가 아니잖아요. 말을 통해서 강 작가님의 세상이 바뀌기도 하고 제 세상이 바뀌기도 하고 우리의 세상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왜냐? 말은 우리의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를 가진 힘이기 때문이에요. 그 힘에 대해서 정리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 작가님하고 인터뷰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세상이 바뀌기도 하고 그 세상을 통해서 나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책을 썼고 이번에 또 21일에는 그 내용과 관련된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와이프랑 이제 말투 때문에 싸웠거든요. 그래서 말투라는 주제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네네. 네. 그 작가님은 이제 만나는 분들도 많을 거잖아요. 뭐 환자분들도 있을 거고 친구분들도 있을 거고 만나는 사람마다 말투가 다 다를 텐데 작가님은 그 말투에서 무엇을 좀 얻으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저도 오늘 강 작가님한테 평소에 쓰던 평어가 아니라 좀 경어를 써가면서 네. 어색하게 또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말투라서 경어를 쓰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우리 말투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말과 말투의 차이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말은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말투는 뭐냐면 그 말에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담은 게 말투예요. 쉽게 말해서 말은 우리의 생각을 담은 의미고 말투는 그 의미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전달 방식이고 그 전달 방식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우리의 어떤 감정과 우리의 느낌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좀 긍정의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부정의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네. 옛날에 엄마가 너 참 잘했다. 그 말이 그렇죠. 참 잘했다. 진짜 잘했다는 의미는 말은 그렇죠. 똑같은 의미인데 우리 강 작가 참 잘했어. 이거 하고 그또 확실히 다르네요. 그렇죠. 확실히 다르네요. 참 잘했어.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말투의 차이고 그 말투의 차이는 여기에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어떤 느낌으로 이야기하는가, 그거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말투라는 것은 어떤 긍정성, 어떤 부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그 긍정적 느낌과 부정적 느낌이 확대가 돼가지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전하는가, 그게 말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투를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상태의 어떤 느낌과 감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용은 많이 잊혀지거든요. 사람을 만나고 아 그런 내용이 있었지 뭐 한 그 정도만 기억이 남는데 사실 말투 같은 거는 딱 기억에 남아서 뭐 아 그 사람 되게 유머러스하고 부드러웠어, 젠틀했어, 아니면 그 사람 너무 짜증스러웠어, 막 이런 말투로 딱 기억에 딱 뇌리에 남잖아요. 네네. 그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일까요? 그럼요. 강 작가님과 제가 대화를 할 때 대화의 내용은 서로가 7%밖에 전달되지가 않아요. 나머지 93%는 이 사람의 말투, 이 사람의 눈빛이라든지, 이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이 사람 얼굴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해지잖아요. 그 말은 뭐다? 93%는 우리에게 전달되는 게 말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엄마가 나한테 막 꾸짖었어. 꾸짖었던 내용은 지금 다 까먹었어. 그렇죠. 다 까먹었는데 그때 엄마의 눈빛, 표정, 말투 이런 것들은 기억에 남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메시지는 사라지지만 메신저는 각인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말투, 말하는 방식, 그 방식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표정에 나타나는 거고 그 표정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감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표정의 변화, 우리 신체의 변화에 대한 우리 대뇌 피질의 해석을 감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표정, 어떤 제스처 이런 걸 통해서 감정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감정이 우리 마음에 각인되는 거예요. 말의 내용은 휘발되지만은 감정은 남기 때문에 그만큼 말의 내용보다 말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말투가 더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펴보면 우리가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뭐 선거철이긴 한데, 아, 물론 방송 나오면 이미 끝났겠네요. 네, 다 끝났을 겁니다. 네. 근데 우리 선거 방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말투를 보지 이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은 별로 보지를 않아요.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의 내용은 보지를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눈빛으로, 어떤 제스처로, 어떤 말의 속도와 어떤 포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감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보다 말투가 훨씬 더 중요하다. 몇 배? 7대 93 정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말투 같은 경우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쌓이는 거다 보니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게 내 말투인데 어떻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작가님은 말은 운명을 데려온다라는 책을 쓸 정도로 이제 말의 더 중요함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말투도 바꿀 수 있을까요? 말투는 바꿀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말투라는 게 말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말하는 방식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투라는 것은 우리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말의 내용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이 말투라는 것은 말할 때 나도 모르게 하는 습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영역, 우리 무의식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영역은 바뀌는 데 시간이 한 7, 8년 걸려요. 그래서 내가 내 말투를 고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 바뀌어진 말의 습관을 적어도 한 7에서 8년 정도 가지게 되면 조금씩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바꾸고 싶으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의 영역이고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런 말투를 썼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기억을 못해요.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자각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요. 자각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녹음해서 들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그만큼 좋을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무의식을 자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현재 의식, 자의식을 가지고 에고를 가지고 무의식을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의식의 영역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나도 모르게라는 말을 해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들,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들이거든요. 네.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차려요?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도 모르게 하는 말들 있잖아요. 무심코 하는 말들, 뭐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문장들, 일상의 언어들. 뭐 아까 말했듯이 뭐 내가 뭐 원래 그렇지 뭐. 난 원래 이래. 내가 뭐 항상 이렇지. 난 늘 문제야. 이런 말, 나도 모르게 하는 말들. 그런 말들을 스스로가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캐치하려면 스스로 바뀌겠다라는 큰 결심이 없으면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바꾸겠다 한다면 정말 나의 말투, 일상의 말투, 무심코 던진 말들을 스스로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은 남을 통해서 알게 돼요. 너 이런 말 했어. 너 이런 말투를 써.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거부감이 들어요. 지적받는다는 그렇죠. 느낌이 들어요. 저항감이 들어요. 네. 왜? 나의 마음이 들켰다는 거에 대한 그리고 그 약간 부끄러움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 있으면서 이건 내가 절대 고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그것 때문에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왜냐? 이 무의식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부감이 들어.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바뀌지 않음을 스스로도 알거든요. 이게 말의 습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바꾸려고 그래. 내가 언제 그랬어? 그 말은 나는 바꾸기 싫어. 이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바꾸기 싫기 때문에, 못 바꾸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그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를 바꾸기 힘들면은 그 새로운 차라리 좋은 걸 더 많이 써가지고 그걸 내 습관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나을까? 사실 새로운 거 좀 뭐 유행어다 이러면 그걸 계속 따라 하다 보면 좀 입에 붙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차라리 그게 더 나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말은 우리의 어떤 생각의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사투리는 뭐냐면 사투리는 우리의 삶의 표현이란 말이 있어요. 제가 50년간 뭐 지금 살아왔잖아요. 네. 내가 살아온 언어의 습관이 저희 말투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뭐다? 내가 50년간 내 마음에 쌓아온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언어가 내 마음의 언어의 숲을 이뤄요. 그 언어의 숲에서 부는 바람이 나의 생각이고 감정이고 느낌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스토리가 나의 언어의 숲을 만들고 이 언어의 숲에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쉽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이걸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 새로운 언어의 숲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숲을 없애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그걸 없애는 거 50년 동안 그걸 안 써야 되는데 안 쓸 수 있을까요? 없어요. 거의 없죠. 그래서 이걸 없애기보다는 새로운 숲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했던 새로운 말,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장. 뭐 괜찮다면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동하는 그런 말과 언어와 문장을 계속해서 넣다 보면 그게 우리의 마음의 숲을 이루게 되고 그 마음의 숲이 나의 말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좋은 언어의 숲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작가님이 이 타이밍에 이런 책을 쓰시고 그런 책을 담은 이제 콘서트를 오프라인에서 하시는 건가? 그렇죠. 사람들마다 다 제각각인 그런 말투, 언어의 습관을 다 뜯어 고치기도 본인 스스로도 힘들고 뭐 그러니까 차라리 새로운 씨앗을 더 긍정, 삼감의 씨앗을 이 책으로 그리고 그 콘서트장에서 한꺼번에 뿌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맞아요.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어떤 마음에 좋은 언어의 씨앗을 뿌리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의 씨앗을 뿌려서 그 언어가 내 마음의 언어의 숲을 이뤄서 나도 모르게 좋은 말을 쓰게 된다면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이 바뀌었을 때 내가 좋은 말을 쓰게 되고 그 좋은 말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되면 좋은 세상을 내가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다? 어떻게 보면 내 말이 나의 세상을 창조한다는 말이고 그게 말은 운명을 데려온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트램블린 알아요? 뛰는 걸? 퐁퐁. 네네네. 옛날 우리 네. 퐁퐁이 부산 사람은 그죠? 퐁퐁이라 했잖아요. 방방, 뭐, 방방이, 퐁퐁 이렇게 방방이, 부르기도 하죠. 퐁퐁이. 네. 그거 어릴 때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운동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퐁퐁이를 막 뛰고 있으면 갑자기 덩치 큰 6학년 형이 그 위에 탁 올라와. 네. 그 형이 뛰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뛰고 있어도 어디로 떨어져요. 좀 자빠지죠. 옆으로. 자빠지고 네. 그 형이 있는 곳으로 네. 떨어지게 되어 쏠리고. 네. 있어요. 네.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늘 변하지 않는 이유, 우리의 인생이 늘 똑같은 곳으로 떨어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트램블린의 기울기처럼 우리의 삶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똑같은 곳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늘 똑같은 곳으로 떨어진다는 말을 다른 말로 운명처럼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6학년 학생의 무게를 만드는 건 뭐다?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라는 게 우리의 중력장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말은 에너지거든요. 에너지는 질량으로 치환되고 질량은 시공간을 뒤트는 힘이 있어요. 아인슈타인 할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중력장에 의해서 우리는 내 삶의 기울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기울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사주나 팔자, 뭐 전생, 아니면 뭐 부모, 뭐 DNA, 나의 재능, 나의 열정과 무관해요. 그 기울기를 만드는 건 딱 하나. 나의 언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기울기는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이미 기울어진 트램블린 위에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6학년 학생의 그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언어가 만드는 그 중력장의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말은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 책에 썼고 이번 콘서트에서도 할 겁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눈빛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했던 거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글은 내용을 전달하지만은 콘서트는 에너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네. 말 이외에 말투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거죠. 운명을 바꾸는데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정하게 바꿔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도 않고 부끄럽기도 하고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반발감도 생기고 왜 그래 해야 돼? 나는 나야.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순서를 잘 생각해야 돼요. 마음이 바뀌면 말투가 바뀌는 거지 말투를 바꾼다고 해서 말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정한 사람이 되어야 다정한 그렇죠. 말투를 쓸 수 있는. 다정한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다정한 말투를 쓰는 거지 다정한 척한 데 가지고 내가 다정한 사람이구나라고 아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다정한 척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알고 있어. 내가 다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정한 척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 상위 자아를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생각은 다정한 척 해야지. 난 다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정한 말투를 써야지. 이건 뭐죠?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 위에 있는 상위 자아, 우리의 마음은 나 다정하지 않잖아. 그 밑바탕의 알을 마음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발감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정한 척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나는 다정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문장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심는 거예요. 나는 다정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에 심으려고 해도 네. 우리의 마음의 밭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나는 다정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그 알미 마음의 씨앗이 돼서 우리의 밭에 심어지면서 나는 다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라는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척하면 할수록 그 척하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척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잘났지 않기 때문에 잘난 척을 하고 다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정한 척을 하고 착하지 않기 때문에 착한 척을 하는 거예요. 착하면 착한 말을 하게 되고 다정한 사람은
다정한 말을 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순서를 뒤바꾸게 되면은 완전 반대 길로 가는 그렇죠. 거네요. 그게 우리 영성학에서 이야기하는 영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반대 결과가 나오는 것. 그거는 어떤 말투라든지 뭐 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진리를 관통하는 최고의 진리인 거예요. 마음을 바꿔야지만이 그 모든 것이 바뀌지. 생각으로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다 보면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 그게 밑바탕의 알미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억지스러운 믿음으로 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알미, 믿음을 없앨 수가 있는 거지. 조금만 달라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히려 척하고 오히려 반대로 영노력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말투지만은 그냥 작가님 말씀하시는 대로 운명이고 인생인 거잖아요. 한쪽 방향으로 가다가 그걸 좀 이렇게 틀어보려고 이제 진정한 변화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작가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실까요? 마음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물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제일 흔한 표현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의 세상이라는 게 3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인데 지금 이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여기에 이 공간에 대해서 감사하고 함께 해주심에 인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 3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것은 내 세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 세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고 내가 내 세상을 사랑할 때 세상도 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나를 사랑할 때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사랑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작가님을 처음 뵀을 때 작가님이 그때도 감사합니다를 아침에 일어나서 한 50번 그냥 해버리면 맞아요. 네. 되게 좋다라고 그럼요. 하셨던 네네. 게 있는데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은데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감사합니다라는 말 자체는 사실 이게 굉장히 오묘한 단어긴 한데 감사합니다 말을 한 100번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감사의 감정이 올라와요. 다정합니다라고 달라요. 나는 다정합니다 100번 하면 반발심이 드는데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100번 하면 좀 이상하게 감사의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어는 많이 말하면 말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게 감사합니다라는 말하고 네. 제가 좋아하는 아이는이란 말도 100번 하면 굉장히 좋은 감정이 들어요. 미소가 지어지죠.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단어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침에 한 10번 이상, 10번에서 50번까지 하는 단어이긴 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네, 영노력이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 그럼요. 거니까 하면 할수록 좋다. 맞습니다. 네. 요즘 책을 출간하고 여기저기 다양한 채널에서 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책에 대한 질문보다는 주식과 투자에 대한 질문이 더 많습니다. 40년 만에 주식 호황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지만 돈을 벌어도 부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지만 더 괴로운 사람이 많은 이유입니다. 왜 그럴까요?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지만 투자로 부를 쌓는 것은 철학입니다. 기술로 돈을 벌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만 철학으로 부를 누리면
삶이 변하게 됩니다. 부자는 이렇게 삶이 변하는 사람입니다. 더 욕망하는 돈만 많은 돈자가 아니라 더 여유로운 사람, 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채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음에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나눔의 가치를 아는 사람, 나의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나의 친구와 나의 지인을 이롭게 하고 내 세상에 이익이 되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여유의 철학을 가진 사람이 여유로운 부자가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지만 투자로 부를 누리는 것은 철학입니다. 실패를 없애버린다 해가지고 내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 실패, 상처를 억지로 포장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문제로 파악해. 네. 우리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네. 상황을 나의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본단 말이에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강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강 작가 옷이 네, 나랑 똑같네. 커플티로 맞췄네요. 아유. 프레젠트 티셔츠 네, 제작 이번에 잘했네, 만들어가지고 맞아. 콘서트 당일에 그 앞에서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판매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질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뭐 좀 시원하게 그렇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를 살지 말고 미래를 살지 말고 그렇지. 현재를 살아라. 현재 이런 머물러라. 느낌으로. 우리 또 채널 네, 명이 프레젠트니까. 그런 의미를 좀 아유, 담아봤고요. 훌륭합니다. 오늘은 좀 사회적인 이슈 같은 걸 하나 들고 와봤어요. 불만, 불평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최근에 학교에서는 소음 민원 때문에 운동회를 하질 않는데요. 또 한다고 해도 패배한 팀 쪽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민원 때문에 무승부로 만들어서 끝낸대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좀 궁금했어요. 좀 과하지 않나?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패배를 했는데 무승부로 만든다. 물론 이제 이해는 돼. 사실 우리 사회가 경쟁 사회잖아. 그렇지. 경쟁 사회가 된 이유는 경쟁 교육을 해서 그렇고. 그 경쟁 교육을 하는 곳이 우리 학교잖아. 왜? 학교에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 그렇죠. 근데 왜 그럴까?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데 선생님들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 사회는 경쟁 사회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런데 운동회를 했어. 운동회를 했는데 지금 청팀, 백팀 이렇게 하나. 우리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청팀이 이겼어. 그러면 청팀 아이들은 알고 있어. 내가 이긴 걸. 백팀 아이들은 알고 있어. 본인들이 졌다는 것을. 근데 그 졌다는 것을 무승부로 만든다? 그때 느껴지는 어떤 그런 좌절감, 어떤 열등감 이런 거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만드는 거잖아. 억지로 포장하는 건데 그거는 글쎄 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어떤 상처를 없애기 위해서 성장을 없애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는 뭔가 상처를 얻게 되면 그 상처 속에서 반드시 성장하거든. 상처 속에서 성장하게 되면 성장을 통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게 되고 성취를 통해서 축복된 시간을 얻는 거잖아. 결국 이 축복된 시간의 가장 첫 전제는 상처잖아. 그래서 내가 전에 그런 말 했잖아. 상처와 축복의 어원은 똑같은 거랬잖아. 그런데 사실 지금 아까 말했던 사회 현상은 뭐냐면 우리의 실패를 없애버리는 거야. 맞아요. 경험하지 않게. 그렇지.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패배했던 거 있잖아. 패배를 없애버리는 거야. 내가 전에 그런 말 한 적 기억나? 실패의 뜻이 뭘까? 실패는 잃을 실자에 패배할 패자야. 패배를 잃는 게 실패라는 거야. 그 패배가 뭐다? 패배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게 실패라는 거야.
왜냐? 패배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성장을 반드시 하게 되는데 그 시행착오라는 성장의 시간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성장을 없애버린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실패라는 시행착오를 없애버린다? 나는 약간 동의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과잉보호라는 느낌이 드는 거지. 네. 절대 우리 아이는 상처받으면 안 돼. 라는 생각 때문에 빚어지는 어떤 사회 현상인 것 같아. 네. 불평, 불만이 생길 여지가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실패와 성공은 사실 양면의 어떤 동전 양면과 똑같은 거거든. 실패를 하면 성장해서 성공하게 되고, 성공을 계속 하다 보면 실패를 하게 되고, 그래서 실패 없는 성공도 없고, 성공은 실패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는 사실인데, 성공의 말은 존재하지 않아. 맞아.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 나중에 봐야 된다. 그렇지. 나중에 봐야 된다. 우리가 죽기 직전에 그게 성공이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성공했다 해가지고 내가 성공한 사람이야, 성공한 인생이야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의 성공이 나중에 5년, 10년 뒤에 과연 성공일지 실패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왜냐? 세상만이 알 수가 있잖아. 내가 지금 성공했다 해가지고 지금의 성공이 10년 뒤에 성공의 과정이 되냐? 전혀 달라. 지금의 성공이 나중에는 실패의 과정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공과 실패는 없어. 늘 성공한 순간과 실패한 순간만 있을 뿐이잖아. 성공한 인생, 성공한 사람도 없어. 그냥 지금 상태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성공한 순간, 실패한 순간이 있을 뿐이고, 그게 순간만 존재한다면 세상 모든 것은 과정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성공을 위한 어떤 단계로 생각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근데 그 과정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 그렇지. 이 말씀이신 거죠. 과정이 없으면 결과가 없기 때문이야. 우리가 모든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쌓아가는 거잖아. 쌓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내비게이션을 타고 가다가 뭐 길을 왔다가 갔다 하다가 올라가는 게 목표 지점인데 그 목표 지점도 또 다른 길 위에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면 결국 결과라는 것도 없지만은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과정을 쌓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데 과정을 없애버린다? 삶이 없어지는 거고 과정이 없다? 결과도 없어지는 거야. 추억도 없고. 그렇지. 삶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게 실패든 성공이든 실패를 없애버린다 해가지고 내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 실패, 상처를 억지로 포장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려는 것이 정당한 문제 제기인 건지 아니면은 좀 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그런 구분이 없어서 그냥 다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을 알아차리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은 좀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야.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 상황을 상황으로 인지하지 않아. 본능적으로 문제로 파악해. 네. 우리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네. 상황을 나의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부정적이고 두려움이 깔려있어. 좀 불안하고. 상황을 즐겨야 할 것으로 보지 않고 상황을 문제로 둔갑시켜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바라보는 거야. 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능적인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문제로 바꿔서 시원해서 바라보는 순간 문제라는 것은 우리 시험 칠 때 문제 풀면 긴장되잖아. 시험 칠 때 긴장하잖아. 그 긴장감이 두려움을 반드시 가지고 오고 두려움은 우리에게 불안과 불만과 불평을 가져오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나는 항상 상황으로 인지하려고 하지 상황을 문제로 둔갑시키지 않아. 둔갑시키는 순간 우리의 알아차림이 떨어지게 되고 왜?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전전눕히질 알아차림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 상황을 문제로 파악함으로써 우리의 긴장을 일으키게 되고 거스르게 되는 거야. 그냥 상황으로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문제로 이해하니까 오히려 더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지. 하긴 상황으로서 받아들이면은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될 텐데 문제라고 받아들이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렇지. 생각으로 당연하게 그렇게 이어지는 그렇지. 거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상황을 상황으로 보면 그냥 그렇구나. 이런 상황이 나타났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얻는 득이 있고 얻는 실이 있는데 어떤 것을 얻고 어떤 것을 잃구나.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 혹은 이런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만족하고
그럼 즐기면 되는 거야. 그 즐김 속에 성장이 있는데 이걸 문제로 파악하게 되면 해결을 해야 되잖아. 그쵸. 해결하게 되면 긴장감이 생기게 되고 긴장감이 생기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두려움이 발동하게 되고 두려움이 발동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만만 가지는 그냥 그 산부라는 말만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나를 괴롭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을 문제로 보는 것 자체가 나의 무의식 속에 그렇지. 뭔가가 있어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상황을 문제로 보는 사람이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관점이라는 게 세상을 보는 렌즈라고 그러거든. 근데 만약에 강 작가가 노란색 렌즈를 끼고 세상을 봐. 그럼 무슨 말을 해? 세상이 왜 이래 노래? 다 황금빛이다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세상이 왜 이래 황금빛이지? 왜 이래 노래? 네. 이런 말을 할 것이고 세상을 문제라는 어떤 렌즈를 끼고 보잖아. 그럼 세상 모든 게 뭘로 보여? 문제로 보이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사람은 그런 관점에 따라서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라는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문제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야.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풀어야 할 숙제의 대상이지 즐겨야 할 축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거야. 왜냐? 축제의 렌즈가 아니라 숙제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이야. 아니 사실 그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사회 현상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좀 원망스럽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문제고 내가 다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지적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좀 불쌍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세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걸 문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 관점의 차이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나쁜 어떤 것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어서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나쁜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그걸 문제라고 파악하고 해석하고 분별하고 거기에 두려움을 딱 깔고 긴장을 깔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괴로워지는 거야. 그 차이, 관점의 차이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사실 대상을 보는 게 아니야. 대상을 창조하고 있어. 그 말을 알아야 돼. 세상을 창조하고 있다. 우리 마음대로 창조하고 있다. 그렇지. 우리의 관점대로. 그리고 그 창조하는 관점을 알아차려야지만이 내가 이런 세상을 창조하고 있구나에 대한 알아차림이 생기는 거야. 내가 늘 일체유심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대상을 대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창조한 다음에 그 창조한 것을 나의 관점을 렌즈를 통해서 증명하면서 살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렌즈가 어떤 색깔 렌즈를 봐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러면은 사실 세상을 살면은 그 작가님처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문제로 보는 사람들은 소리 높여서 말할 거잖아요. 이거 문제다, 고쳐야 된다. 이렇게 사실 그러면은 그렇게 목소리 큰 사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받아들이고 그런 방향대로 흘러가 버리는 상황들이 지금 이렇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 자신의 마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해. 자신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세상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리고 세상의 문제를 정말 자기가 해결하고 싶다. 나는 사실 뭐 예수나 부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할 자신이 없어. 단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을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사회에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이미 그걸 해야 된다 말하지 않고 난 이미 해버려. 그게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결심과 그냥의 차이잖아. 나는 세상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이 있으면 그냥 해버려. 그게 내 마음의 불편함을 내가 해결하는 거거든.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거 있잖아. 자기 애한테 야, 너 짜증 내지 마 하면서 짜증내는 아빠의 모습이야. 그렇죠. 그렇지. 자신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합시다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한테 문제의식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 생각해. 물론 그런 사람들이 뭐 예수나 부처 정도의 어떤 사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 뭐 물론 많잖아. 나는 그 정도의 능력은 안 되지만은 적어도 인간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줄 수는 없어. 그거는 신의 권리고, 신의 의무지만, 인간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만약에 강 작가한테 뭔가 부탁을 해. 근데 그게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정도가 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선에서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그 권리를 행사하면 되는 거지. 강 작가, 임 작가, 모든 작가들이 이거 해주세요 했을 때 내가 그걸 해줄 수 있냐? 내가 못 해주면 그거를 해줄 권리는, 해줄 의무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 돼. 저는 또 궁금한 게 작가님한테도 불평, 불만인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올 것 같으니까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작가님은 어떻게 하세요? 뭐 불평하고 넘어가는 거지 뭐. 아, 그냥 뭐 툭툭 털고 그냥 뭔가 이렇게 뭐 안 좋은 일 있어. 아, 뭐 그런 일이 생겼네 하고 가면 되지. 아, 근데 그 생각이 붙들리진 않아. 붙들리지 않아. 응, 그렇지. 나는 사실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이라는 네. 드라마가 있었거든. 네네. 강 작가는 잘 모르지만은. 아, 옛날에 그래도 몇 번 본 적이 그렇지. 있는 것 귀신 같아요. 나오고 뭐 네. 저승사자 나오고 뭐 그런 게 있어. 네. 그럼 진짜 무섭거든. 그럼 나는 이렇게 막 눈 가리고 이렇게 봤단 말이야. 네.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 딴 거 봐라. 끄면 그런단 되지. 말이야. 끄면 되지. 딴 거 봐라 그러잖아. 네.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야. 누가 나에게 불평불만을 한다는 것은 그런 전설의 고향을 보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서 그 말에, 그 화면에, 그런 모습에, 그런 장면에 내가 어떤 괴로운 마음이 드는 거잖아. 무서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공포심이 들기도 하고, 뭐 괴로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 끄면 돼. 끄면 되고, 그게 그냥 뭐 지나가는 장면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야. 특히나 나는 이런 거 있잖아. 누군가, 우리가 불평, 불만할 때 가장 흔한 상황이 누군가한테 그런 말을 들었을 때잖아. 누군가 나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 나한테 뭐 비난을 하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자기 자랑을 하거나, 그럴 때잖아. 그럴 때 나는 그 사람의 어떤 말의 뜻에 붙잡히지 않아. 그 말은 뭐다? 내가 이 사람 말 때문에 괴롭다는 것은 사실 이 사람 말이 없어지면 괴로움이 사라져야 되잖아. 네. 근데 우리는 이 사람 말 때문에 괴로워하지만은 사실 그 사람 말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 말을 내가 붙잡고 있어서 그래. 말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면 말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 네. 나의 괴로움이 그의 말이 사라졌는데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말은 나의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걸 알게 되면 이 사람 말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사람 말을 딱 붙잡아가지고 이거를 증폭시키고 그 사람 말에 계속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태우고 있구나. 그 불태워서 나의 뇌를 태워버리구나. 그걸 뭐라 그래? 번뇌를 하잖아. 내가 타버렸구나. 그래야 되면 괴로워지는 거야. 그렇게는 난 잘 안 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주인이 된 삶인 것 같아요. TV를 끈다는 거는 TV 주인이니까 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끌 수가 있어, 나는. 왜냐면 나는 좀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꺼야 될 말이 있으면 나는 말을 그냥 소리의 진동으로 받아들일 뿐이야. 말이란 것도 공기의 진동에 대한 파동값을 우리 뇌가 해석한 거거든. 그 사람의 소리를 바라보지 그 말의 뜻에 붙들리지가 않아. 그 사람 말에 붙들린다는 것은 그 사람 말 때문에 내 감정이 흔들린다는 거고, 그 사람 말 때문에 내 감정이 흔들린다는 것은 내 감정의 주인이 그 사람이라는 거야. 그럼 나는 그 사람의 머슴으로 산다는 말이거든. 저는 그렇게 안 살아. 나는 한 번 샀는데 뭐하러 머슴으로 살아. 주인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건강한 문제제기나 나쁜 문제제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본인들만의 문제제기가 있을 뿐인 거네요. 제기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이 있을 뿐이야.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구나. 그 밑바탕에는 이 사람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 그 관점이 만든 생각의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관점이 왜 만들어졌을까? 이 사람은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교육받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씨앗이 많이 뿌려졌는데 그 씨앗이 뭐였다? 나의 말이고 주변의 말이었구나. 이번에 이하영 작가님의 신간이 말은 운명을 불러온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불러왔네요, 이미. 그렇지. 이미 불려지는 거야. 네.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말을 하잖아. 이 말이라는 게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라는 밭에
씨앗으로 뿌려지는 거야. 그럼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씨앗이 자라서 숲이 이루어지잖아. 그게 잠재의식의 숲이라 그러거든. 잠재의식의 숲이 딱 생기게 되면 숲에 늘 바람이 불어. 그 바람이 일으키는 게 우리의 생각이고, 바람이 떠올리는 게 우리의 감정이고, 바람을 통해서 우리는 느낌을 느낀단 말이야. 그 생각, 감정, 느낌, 그게 뭐야?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야.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생각, 감정, 느낌이 없는 순간이 한 번도 없어. 한번 생각해봐. 우리의 삶 중에 생각, 감정, 느낌이 없는 순간이 하나도 없어. 잠잘 때? 잠잘 때조차 우리는 꿈을 꾸잖아. 꿈을 꾸면 어떤 감정을 느끼고, 느낌을 느끼고,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을 때, 각성 상태에 있을 때는 항상 우리는 생각, 감정,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그 생각, 감정, 느낌의 밑바탕에 있는 게 우리의 어떤 말의 숲이라는 거고, 말의 숲이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의 씨앗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언어를 늘 살펴봐야 되는 거야. 하나 더 궁금한 게, 여태까지는 부정의 언어, 부정의 씨앗을 막 뿌리면서 잘 키워오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새로운 그 긍정의 언어라든지 긍정의 말의 씨앗을 뿌리고 새로운 무의식을 키워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 작가 몇 살이지? 지금 35. 35. 네. 37년간 숲이 자랐어. 네. 그치? 네. 그 숲에 부는 바람이 있어. 근데 내가 새로운 말을 통해서 새로운 숲을 만들려고 해. 네. 그러면 새로운 씨앗을 막 뿌리잖아? 네. 그러면 그 옆쪽에도 새로운 나무가 자랄 거 아니야. 네. 그 새로운 나무가 자라면 다른 향기와 다른 색채를 띠게 되는 거야. 그러면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감정과 느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거든. 근데 적어도 이 숲이 씨앗이 떨어져서 나무가 되어서 숲이 자라는데 보통 몇 년 걸리냐면 한 7, 8년 걸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데 7, 8년이 걸리는 거야. 근데 적어도 내가 언어의 습관을 가지고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의 습관을 만드는데 7년 걸리기 때문에 바뀌어진 언어의 습관을 가지고 한 8년 살게 되면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콘서트에 오시면은 그런 경험을 더 가까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책이라는 것은 글자잖아. 말은 에너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얻는 게 많은 이유는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대화 속에서 말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도 있지만은 7%의 어떤 대화의 뜻 말고 보여주지 않는 그런 에너지들이 오히려 소통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메로디언이 이야기했잖아. 그 93%의 어떤 다른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콘서트 오시는 거 뭐 괜찮다라고 난 생각을 해. 네, 좋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머리로 욕망하지 말고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머리로 계산하고 조건을 따지면서 우리는 사람을 욕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사람을 이용할 뿐입니다. 나의 부족을 그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조건을 따지고 조건을 채우는 과정이 사랑의 실패를 줄이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수학이 아닙니다. 인연은 욕망이 아닙니다. 사랑이 수학이 아닌 이유는 하나입니다. 머리가 조건으로 채워질 때 마음의 설레임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조건으로 채운다는 건 손해보지 않겠다는 것이고, 손해보지 않겠다는 마음이 그의 단점을 자세히 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단점으로 채워질 때 마음의 설레임은 사라집니다. 그 설렘이 사라질 때 인연관계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욕망이 사라진 곳에는 집착만이
남게 됩니다. 37, 8쯤에 제 사업을 좀 해야지 더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 내가 쌓았던 시간들도 너무 아까운데 여기에서는 내가 원하는 부자가 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래에 대한 당연함, 미래에 대한 알미라는 건데 내가 내 인생을 투자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스스로를 규정한 순간 그때부터 인생의 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하영의 프레젠트의 이하영 작가입니다. 제가 인터뷰를 늘 하는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제가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저희 이하영의 프레젠트에 너무나 유명한 분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당자님을 모셔왔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 당근자판기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숙박업과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재테크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당근자판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아유, 제가 알기로 사실 당자님이 지금은 부동산 전문가 그리고 이런 숙박업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직장생활 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응. 저 간호사였어요. 그래요? 외과 중환자실 간호사 12년 근무했어요. 그래요? 네. 그런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부동산 임대요? 부동산 네. 전문가가 되셨어요? 제가 33살까지 나는 죽을 때까지 간호사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정말 우연히 저희 집에 빚이 1억이 생기게 돼요. 그 빚이 1억이 생기면서 그걸 계기로 나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왜냐면 그때까지 한 8년 차 정도 근무를 했었을 때였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아까 좀 경제적 각성이 됐고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때 제가 다니던 병원에 이렇게 좀 고층에서 일을 했는데 바깥을 내려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왜 나는 이 중에 아파트 하나도 갖지 못할까?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나와는 다른 삶을 살까? 그때 또 저희가 아이가 아팠거든요. 이제 40이 딱 되려고 하는 시점에 37, 8쯤에 제 사업을 좀 해야지 더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 내가 쌓았던 시간들도 너무 아까운데 여기에서는 내가 원하는 부자가 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내가 나이가 조금 더 들게 되면 나는 진짜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0대에 시도라도 해보자. 그래서 과감하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퇴사를 하게 됐고, 제가 7, 8 이때쯤에 나와서 완전 부동산 투자를 새롭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대표님 채널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뭔가가 부자가 되고 싶다. 내가 성공하고 싶다. 성공에 대한 그런 화금 같은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나 부자가 돼야지, 나 성공해야지 이게 아니라 난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는 현재 완료 형태로 이야기를 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원장님 채널에서 얘기하셨던 거랑 너무 그 말이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제가 박수를 막 이렇게 쳤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에서 과거로 온다. 그런 얘기 하셨죠.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오게끔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완료형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다, 했다, 되었네, 가졌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 미래를 제가 당기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제 미래를 계속 갖고 오고 그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야지 내가 뭔가 확신이 설 것 같아서 사실은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우리 작가님 채널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죠. 맞아요. 근데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미래, 현재, 과거로 펼쳐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진짜. 지금 현 순간도 이미 과거가 돼버렸잖아요. 네. 지금 현재라고 콕 집는 순간 과거가 돼버렸고, 그럼 지금의 현재를 뭐가 만들고 있을까? 미래가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미래를 잘 인식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상하고 현재 완료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언하고 상상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미래의 언어로 현재를 사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미래의 언어를 쓸지 그 미리 지금 경험하는 게 미래의 어떤 인식을 통해서 현재를 펼쳐내는 건데, 그런 거를 완료 형태로 하는 거는 되게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저 당자님 말씀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당자님처럼 성공하는 사람은 또 극소수잖아요. 네. 어떤 게 좀 중요했다고 보시나요? 그 시점에서? 아까 전에 이제 얘기를 그 작가님이랑 하면서 제가 느꼈는데,
실력이랑 그리고 그 쌓아가는 시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퇴사를 결심을 하려고 했었던 시점에 제가 다니고 있던 병원에서 무슨 소문이 났냐면 어디 중환자실을 가면 그 중환자실은 한가에서 간호사가 자기 노트북을 갖고 와서 자기 일을 한다. 이런 소문이 났대요. 왜냐하면 저는 근무가 끝나고 나서 얼추 일이 정리가 되면은 제 노트북으로 물건을 검색하고 내일 어디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소문이 난다고 들었을 때 제가 바깥에서 보는 저의 모습을 처음 인지한 거예요. 아, 나는 간호사가 아니라 이미 투자자로 살고 있구나. 그때 깨달음을 얻었던 게, 아, 그럼 나 이제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딱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준비가 실력으로 완성이 됐다고 느껴진 어느 시점에 퇴사를 해야겠다라는 확신이 섰던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당연함, 미래에 대한 알미라는 건데 내가 내 인생을 투자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스스로를 규정한 순간 그때부터 인생의 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투자자로서 길을 딱 가겠다 마음 먹었으면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투자자로서의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투자자로서의 어떤 눈도 보이고, 근데 간호사로서 살기 시작하면 간호사로서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렌즈를 어떤 렌즈를 끼고 사는가에 따라서 세상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투자자의 렌즈를 끼면 세상 모든 건물이 투자 맞아요. 대상으로 보이기 맞아요. 시작하잖아요. 미치겠어요. 그걸 통해서 어쨌든 당자님은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잡으셨고 네. 지금 부자로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어떤 시행착오와 어떤 실패와 어떤 그런 과정을 겪으셨는지 조금 저희 채널에 좀 짧게 이야기 좀 네. 해주십시오. 시행착오라고 하면은 저도 이제 처음에 퇴사를 하고 나서 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레버리지 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다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고통스럽고. 그리고 일은 커지진 않고 그냥 제가 하던 데서만 맨날 맴돌기만 하고, 그 무엇보다 이제 돈을 레버리지하는 대출을 가져다 쓰는 거에 대한 공포도 줄여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쓰지 못했던 직원을 뽑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시간을 레버리지 한다든지, 그리고 나중에는 돈도 갖다가 이제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정도,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몇십억의 대출을 이제 일으키면서 아, 이렇게 확장해 가는구나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전부 다 내가 갖고 있는 거 안에서만 하려고 했었다는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의 레버리지라든지 어떤 돈의 레버리지라든지 또 인간의 레버리지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레버리지가 레버를 가지고 사용한 힘을 레버리지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레버의 길이만 길게 하면 레버리지가 좋아질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레버의 길이는 대출을 받으면 길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레버는 약간 유리 짝대기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유리 짝대기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시행착오나 경험 같은 거예요. 그 경험이 없으면 이 레버의 단단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레버를 가지고 힘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쌓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3교대도 하시고 그리고 맞아요. 육아도 하시고 맞아요. 아이도 몇 명, 두 명이요. 두 명 있으신데 네.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 네. 어떻게 그런 걸 쌓을 수 있는 용기와 네. 열정과 의지와 노력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직장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빚이 생겼고, 그리고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통장 잔고가 없다라는 걸 인지한 다음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게 첫 번째로 책을 한 100권 정도를 읽었던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일이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정리했어요. 완전 저는 집을 가득 채우고 살았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미니멀리스트가 됐죠.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시작해본다. 그래서 주식 공부도 처음에 해보고 나랑 맞지 않네. 부동산 공부도 해보고 이거 너무 어렵네. 경매 공부도 해보고 근데 경매는 싸게 사니까 내가 좀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고 하나씩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었을 때 그때 약간 좀 또라이가 된 기분으로 진짜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왜냐면은 막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고 내가 잘못된 게 누구의 탓을 할 수도 없었어요. 내가 너무 무지하고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빚 1억으로 아무것도 아닌 채로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내가 좀 알아야겠다. 뭘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3개월 동안 도서관에서 경제, 경영,
그 백만장자, 부자, 투자 이런 키워드를 검색해서 나온 책은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읽고 나니까 아 이제 조금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일단 당분간 내 직장 생활이라는 걸 유지하면서 현금 흐름도 만들어보고 자산도 쌓아보고 이제 이런 플랜들을 하나씩 세워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했던 게 일단은 가계부 쓰기. 돈을 아껴 썼어요. 근데 돈을 아껴 쓰는 거를 죽기 전까지만 돈을 써보자. 머리도 제가 직접 자르고 파도 길러 먹고 한 달 4인 가족 성장기 아이들이 있는 식비를 16만 원. 물 말아서 김치에다가 먹고 가능한가? 무 절여서 먹고 뭐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그 절대적으로 쓸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아꼈었어요. 그렇게 해서 종잣돈을 만들게 된 거죠. 정리도 집 정리도 하셨다고 했는데 네, 맞아요. 정리를 하신 이유는 또 뭐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가난해진 습관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책장에 저 무수히 많은 책들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저렇게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나는 지금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지? 생각해보면 책을 읽고 행동하지 않았고 책을 읽고 그대로 해보지 않고 그냥 책만 읽었었던 게 문제였는데 그때는 저 이렇게 많은 책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책도 보기 싫은 거예요. 옷장을 열면 옷이 가득한데 이런 것들을 사느냐고 내가 가난해졌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 짐을 정리했죠. 싹 다 버렸던 기억이 나요. 아, 대단하시다, 진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면 시간이거든. 우리의 삶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부자들은 남의 시간을 사는데 돈은 절대 안 아껴. 그러니까 내가 내 시간 들여서 머리를 깎지 않고 남의 시간을 사가지고 그 사람의 시간을 통해서 내 머리를 깎는 이유가 그 사람의 시간을 사고 나는 머리를 깎는 동안 카톡을 하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죠. 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남의 시간을 사는 그게 인간이 소비하는 가장 가치 있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돈이라는 거는 골드잖아. 그리고 시간은 다이아몬드잖아.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잖아요. 네. 다이아몬드를 투자해서 골드를 벌어. 사실 반대가 돼야 돼. 사실 더 중요한 게 시간이기 때문에 골드로 다이아몬드를 사야 되는 게 맞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선 대부분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부자인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은 항상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남의 시간을 아웃소싱해서 사서 나는 여유 있게 살고 싶다. 그거는 딱 어느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사는 것 그리고 나의 공간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꾸며 나가는 것. 어떻게 보면 공간 전문가잖아.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사업의 모토 중에 하나가 10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공간을 만드는 게 사업의 어떤 목표로 잡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제가 이제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숙박업소를 운영할 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리모델링을 해서 싹 다 공사를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감가상각이 심각하게 발생이 돼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유행이 지나가고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다시 이제 또 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숙박업의 최대 단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아예 공사를 할 때 조금 제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브랜딩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인테리어에도 어울리는 공간으로 제대로 만들어 놓고 고급스러운 마감재를 좀 잘 쓰게 되면 숙박업소도 3, 4년만 쓰고 또 공사를 하고 3, 4년만 쓰고 공사를 할 필요가 없이 10년 이상 쭉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경영 이제 모토로 삼고 있죠. 그 제가 뭐 대본에 없는 질문인데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이 뭐랄까 진입 장벽이 낮으면 네. 경쟁이 심해져 가지고 이 어느 순간 어떤 경쟁에서 도태되는 일도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높은 곳인가요? 낮은 곳인가요? 진입 장벽이 낮게 시작할 수도 있고 높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에어비앤비, 작은 단일 객실로 조그만하게 집에서 시작하는 에어비앤비는 누구나 다 시작할 수 있고 혹시 여기에서 이제 돈이 모이고 경험이 충분히 쌓인 다음에 저처럼 건물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진입 장벽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쉽게 말해서 내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왜 대표님처럼 이런 숙박업으로 전환해서 도전하지 않는 걸까요? 몰라서요. 몰라서요. 네. 그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진짜 그 3%, 4% 임대 수익만 받고 계시는 분들.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저는 무조건 15% 이상이거든요. 20% 이상이거든요. 수익률이.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 3, 40억짜리, 뭐 100억짜리 건물에서 한 달 월세 2천밖에 안 나온대요. 맞아요. 아, 몰라서 그러시구나. 그리고 워낙에 본인이 그 지금 하고 계시는 업에서 돈을 잘 벌고 계시니까 그냥 임대가 편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네. 2022년도에 건물을 사가지고 네. 작년에 팔았는데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통임대를 맞췄는데 한 2년간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작년에 되게 헐값에 팔았어요. 네. 그때 제가 목표로 했던 게 통임대 수익률 4%였거든요. 근데 딱 말씀하시는데 내가 대표님을 빨리 알았으면 나도 그걸 했을 건데 맞아요. 정말 몰라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맞아요. 많구나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름 또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건물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 노하우를 잘 안 푸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다 풀어요. 뭐가 네. 궁금하세요? 다 알려드릴게요. 가장 핵심적인 대표님이 성공하신 에어비앤비의 이유 딱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뭘까요? 일단 에어비앤비만 딱 놓고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사람들이 시작하지 않을 때 시작해서 연습을 끝냈어요. 저는 벌써 한 4, 5년 전에 이미 시작을 해서 집에서 하는 작은 에어비앤비로는 연습을 끝냈어요. 그게 먼저 진입을 했다. 그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개수만 늘려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집에서 하는 에어비앤비를 하나, 둘, 셋, 넷, 5개 늘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걸 건물로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펼쳐서 하는 게 아니라 한 개 건물에서 모아서 해보자.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건물들을 사야 되나? 모텔, 숙박업이 가능한 건물을 사야 되는구나. 근데 모텔이나 숙박업이 가능한 건물은 너무 비싸. 그 일반 건물을 숙박업이 가능한 건물로 바꿀 수 있나? 호스텔이라는 걸 바꿀 수가 있대. 근데 이게 일반 주거 지역에서도 바뀌나? 도로가 이렇게 되면 바뀐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가지고 일반 주거 지역에서도 매입을 해서 용도 변경을 하는 방식으로 했었던 거죠. 이게 말은 쉬운데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맞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실패와 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숨겨져 있는 되게 힘들었던 시간도 되게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에는 엄청난 그 시간 속에서 힘든 괴로움, 두려움, 더 중요한 건 외로움이 있거든요. 왜냐면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은 되게 외로운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선택을 내가 해야 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님이 그 중환자실에서 일했던 네. 그 간호사였던 당자에게 네. 지금의 내가 꿈에서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 궁금해요. 되게 막막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부자가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걸 성실히 열심히 하고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실행하는 거에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만들어낼 미래를 너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꼭 실행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 말했을 때 그 간호사였던 당자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나 진짜 부자가 돼? 나 진짜 부자가 되는 거 맞지? 그럼 믿고 간다. 이렇게 그렇죠. 말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미래에 대한 당연함이고 미래에 대한 믿음이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 당자님은 내가 10년이나 20년 지났을 때는 나는 이미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마음의 당연함, 그 믿음이 있었던 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길에 그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간 속에서 과정에 있던 수업 힘들었던 그 당자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성공의 당연함은 그때 간호사였던 당자의 간절함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해드릴게요. 우리 여성 구독자 분들에게 네. 직장 생활하고 있는 분들 혹은 집에서 주부이신 분들 대표님처럼 인생 역전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대표님처럼 사업을 하려면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하영 작가님의 채널을 보면서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 맞지. 아, 맞아. 나 그래서 그렇게 했어. 이랬던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 이 채널을 지금 구독하고,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복을 받으셨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채널을 보시면서 동시에 실행을 하나씩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말씀이 되게 좋으시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다양한 소스들을 주시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아, 너무 좋다 박수치고 끝나면 안 되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씩 실행을 해보겠다. 그래서 뭐 목표를 세워보신다든지, 계획을 해보신다든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든지 하는 것들을 하나씩 실행으로 옮기시는 걸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네요. 아, 제가 오늘 처음 뵙는데 되게 말씀하시는데 말에 긍정의 기운이 여러분 있지 않나요? 왜냐면 마음이 되게 선해요. 대표님 이 유튜브 채널 왜 운영하세요? 저요? 네. 저는 관종이에요, 약간. 관종? 네, 저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관계지향적 성향이 되게 강하대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먹어도 맛있는 걸 먹어도 혼자 먹으면 행복하지 않대요. 저는 제가 좋아서 한 거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다 같이 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던 투자들을 알려주고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라는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면 그걸 통해 사람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걸로 제가 행복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선을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작가님이 알고 있는 어떤 인생의 성공 비결 이런 방법들을 이 채널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게 좋은 성장의 기회를 알려주는 그 선을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 선을 실천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한 모습이 우리 말투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데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채널 저희가 사실 게스트분들 잘 안 모시거든요. 안 모시고 제가 혼자 떠드는 채널인데 너무 오랜만에 훌륭한 분을 모시게 되어서 저도 너무 기쁘고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도 더 성장하고 발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박수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